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이곤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정부 행정망 전산망이 마비가 돼서 전국 민원 서비스 전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자, 많은 국민들이 지금 큰 불편을 겪을 것 같아요.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일단 정부가 어제부터 서비스 정상화를 선언했고 하지만 오늘 평일이잖아요. 그래서 업무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지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네. 지난주 금요일이죠. 17일부터 민원 서류 발급하는 이 행정 전산망이 마비되는 바람에 전국적인 혼란이 일었습니다. 온라인 민원 발급 사이트죠. 정부 24가 다운된 곳은 물론이고요. 오프라인인 구청 혹은 주민센터 이런 곳에서도 각종 민원 서류 발급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일요일인 어제 정부 24와 지방행정정보 시스템인 세월이 임시 개통되면서 정상화되기는 했는데 이렇게 우선 환경은 갖춘 상태지만 오늘 추이를 면밀히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민원 업무가 그동안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많은 민원인들이 몰리거나 또 사이트 접속이 또 많이 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런 혼란들도 어느 정도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국민들이 어떤 불편을 겪었습니까? 흔히 이 정부 24에서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그렇죠. 이런 것들 요새 인터넷에서 많이 발급이 가능한데요, 거기서. 당연히 거기서 많이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또 인터넷이 안 되면 구청 가면 되지 않느냐, 주민센터 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셨을 텐데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가도 발급이 안 돼서 많은 불편들을 겪으셨고요. 또 이게 특정한 기관의 전산망 문제인가 싶어서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신 분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아하. 일단 은행 거래나 부동산 거래, 전입 신고 등의 이런 다양한 행정 민원 업무가 올스톱 됐고요. 예컨대 부동산 매매나 전세 계약 같은 경우에 이 주민등록 등본, 인감 이런 거 못 되면 계약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죠. 그런 불편들 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전입이 증명이 돼야 그래야만 대출이 실행되는 그런 제도가 있기도 한데 그게 안 돼서 대출 문제로 곤란을 겪은 경우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자, 문제의 원인 밝혀졌습니까? 행정안전부는 이번 장애 원인이 지방행정정보 시스템인 세월, 이 인증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 장비 이상이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인트라넷의 그 행정 시스템 접속을 할 때 보안 인증을 위해서 행정전자서명 이른바 GPKI라는 인증 시스템을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 이제 인증 요청을 원활하게 배분하게 하는 그런 한 스위치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했다. 이런 설명들이었습니다. 현재는 이 장비를 교체해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데 다만 직접적인 장애 원인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고요. 다만 장애 발생 하루 전인 16일에 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관련 장비 그 프로그램을 업데이트를 했다.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데 업데이트했다고요? 네, 이와 관련된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추측도 나오고요. 다만 해킹의 이상 징후는 없었다라는 해킹은 게 아니었다. 행안부 측의 설명입니다. 자, 그나저나 행안부가 주무부처인데 지금 장관이 해외에서 디지털 정보를 홍보하고 있는 와중에 디지털 행정망 마비 사태가 일어났어요. 이번 사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디지털 정부로서 굉장히 1등 아닙니까 거의? 명성이 높았죠. 2019년에는 OECD 국가 중에 디지털 정부 평가에서 종합 1위를 차지했고요. 또 2022년에는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종합 3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올해 들어서 국가기관 전산망에 혼란이 있었던 것이 벌써 세 번째인데요. 3월에 법원 전산망 마비가 있었고 또 6월에 4세대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나이스 이것의 작동 오류가 있었습니다. 또 이전에도 있었고요. 이 세계에서 인정받던 우리 디지털 정부 위신이 좀 떨어지게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최고 수준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처럼 디지털 정부의 기본 중인 기본 온라인 민원 서류 발급이나 전산망 조회가 먹통이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전략도 수정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요. 빠르고 편한 것도 중요하지만 탄탄하고 안전한 보안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체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인데요. 대통령실이 카카오 먹통 사태 1년을 맞이해서 지난 15일
사이버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한 직후입니다. 자, 우리 정부의 사이버 안보 역량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번 사태 보면서. 네, 그렇죠. 지난해 10월이죠. 네.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로 서비스가 중단됐던 사태 그렇죠.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었었는데 사실 이 카카오는 민간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카카오나 네이버 등 민간 기업의 서비스 장애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대응을 해 왔었는데 이번 일은 카카오 목통 사태 1년을 맞아서 이 사이버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한 직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예. 정부의 역량에 대한 의문까지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2년에 전자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공공행정망이 이렇게 장기간 마비된 것은 뭐 사실상 처음이거든요. 네. 지난해 10월에 국세청 통합 전산망 접속 오류가 있었지만 그때는 뭐 2시간 30분 만에 해결이 되기도 했는데 이렇게 며칠간 사태가 끌어온 것은 또 처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IT 업계에서는 정부의 대응 매뉴얼이 미흡했던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원인 파악, 뭐 책임 소재 규명 또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거고요. 또 이번 기회에 새로운 위기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피해받은 시민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요. 이 구제의 길이 열려 있는 겁니까? 시민들한테? 일단은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이것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하지만 실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 상대방이 문제를 일으켰다. 그러니까 국가가 문제를 일으켰다는 증명이 필요하고 또 고의 과실이 있었다. 특히 과실이 있었다. 증명을 해야 되겠죠. 네. 네. 그리고 또 실제로 객관적인 손해가 발생했느냐. 이런 것까지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번 사태의 경우에는 당장에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았다. 뭐 이런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죠. 전산망 마비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있었다. 이런 인과관계를 좀 입증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고요. 여기 전문가가 계시지만 또 이 손해를 본 시민들은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관련 서류를 모아두는 등 준비에 나서야 한다. 이런 조언이 나오고요. 또 소송 전에 어쩌면 정부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지급할 가능성도 거론이 되는데 민간 에서의 일이긴 하지만 지난해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 때 카카오가 275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보상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카카오가 직접 보상안을 내놨었어요. 네. 그때. 그렇지만 이 행정 전산 서비스의 이 정확한 피해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워서 보상금 지급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연합뉴스TV 이야기인데요. 을지재단 산하의 을지학원 연합뉴스TV 최대 주주 변경을 시도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박준영 재단 이사장 마약성 진통제를 여러 차례 처방받은 전력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죠? 예,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6일 전체 회의에서 학교법인 을지학원이 이 연합뉴스TV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까지 이 일대 주주가 연합뉴스TV 일대 주주가 연합뉴스였고요. 원래 네, 2대 주주가 바로 을지학원이었는데 최근 을지학원이 지분을 0.827%만큼 조금 이 소액이지만 추가 매수해서 최다액 출자자 변경을 신청을 한 겁니다. 이 사회적 영향력이 큰 보도 전문 채널의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심사에서 방송의 공적 책임이나 공정성 등을 실현할 수 있는지 등이 중요한 심사 항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을지학원이 을지재단이라는 재단 산하에 있는데 재단의 박준영 이사장이 이 재단 산하 의료법인 소속의 의료진을 통해서 마약성 진통제인 페티딘을 3,000회 넘게 처방받은 그런 전력이 있어서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 2018년 11월 1심에서 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방송의 공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사안입니다. 자, 페티딘 이게 의료용 진통제입니다. 뭐 마약은 아니지만요. 그렇죠. 마약류 관리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의료용 진통제 이걸 너무 많이 써서 문제라는 거잖아요. 네, 이 페티딘이 의료용 진통제지만 중독성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외적으로도 오남용 문제가 심각한 약물인데 뭐 의존성, 뭐 호흡 억제
창란 등의 부작용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페티딘을 처방하려면 그보다 안전한 진통제, 다른 진통제를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의학적인 사정이 있고 또 의사의 소견도 있어야 하는 건데 재단 산하의 그 병원 소속 의사들에게 전화 등으로 연락을 해서 처방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거나 또 다른 사람 명의로 대리 처방해달라. 자신 이렇게. 재단이니까 좀 쉽게. 그렇죠. 그래서 좀 문제가 된 건데 또 실제로 많이 처방을 받기도 했습니다. 2013년 3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4년 반 동안 3천여 차례 그러니까 계산상으로 따지면 매일 2회꼴로 처방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처방이 없이는 안 되는데 그 처방 자체가 지금 불법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방통위에서는 큰 문제 없어 보인다면서 이렇게 승인을 해줄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대주주 변경 승인 파장이 좀 일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윤석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를 한 상황이고 또 마약 사범에 대한 엄단을 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천명한 상황이죠. 그래서 마약 상습 투약 전력이 있는 재단 이사장이 보도 전문 채널의 최대 주주가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사장 본인이 의료법인 운영자의 지위를 이용해서 마약을 상습 투약 했다는 점, 이런 것들에서 비춰볼 때 또 이 박 이사장이 공익성을 중시하는 보도 전문 채널의 최대 주주라는 지위를 악용할 가능성 그리고 그래서 언론을 사유화하거나 언론의 공공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건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어린아이를 던진 돌에 지나가던 70대 남성이 맞아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너무 황망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유가족분들은 지난주 금요일 오후에 있었던 일인데요.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안을 걷고 있던 70대 김모 씨가 아파트 10층 이상 고층부에서 떨어진 돌에 맞아서 숨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파트 주민이 쓰러진 김 씨를 목격하고 신고해서 구급대가 출동했는데 김 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서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 경찰 탐문 결과 현장에서 10살 미만의 초등학생 2명이 있었고 이 2명 중 1명이 돌을 던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유족들은 갑작스러운 아버지 사망에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데요. 네, 당연히 유족들은 억울하고 황망하다 이런 입장이고요. 특히 사망한 김 씨의 경우 다리가 불편한 부인을 부축하면서 아파트 공동 현관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변을 당했다고 해서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돌에 맞아서 갑자기 사망하게 됐는데 그렇지만 아이들이 지금 10세 미만이잖아요. 처벌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두 학생 모두 10세 미만 초등학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만 10세 미만 범법소년의 경우에는 형법상 형사 책임은 물론 보호 처분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어린 학생이 옥상이나 고층에서 무거운 물체를 던진 사건이 과거에도 있었는데요. 2015년 초등생 2명이 아파트 옥상에서 벽돌을 던져서 50대 여성이 숨졌는데 당시에 이제 만 11세였던 아이는 소년 재판에 넘겨졌지만 나머지 만 9세 아이는 불기소 의견으로 경찰에 송치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변호사님 이번 사건에서 아이가 돌을 던진 것이 고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형벌의 차이가 있을까요? 10세 미만자를 우리가 형사 절대 무능력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처벌되지가 않습니다. 10세 이상하고 14세 차이를 촉법소년이라서 보호 처분은 가능한데 10세 미만자가 고의가 있다고 봐야죠. 미필적 고의라든지 있다고 보더라도 처벌이 안 되고요. 없다고 보면 업무상 과실치사 가능한데 어쨌든 좀 처벌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나 보호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좀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형사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요. 부모한테 민사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관리자, 감독자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왜냐 아이들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부모가 관리할 책임이 있는데 그것을 못했다고 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모한테 물을 가능성만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이슈 하나 더 다뤄보겠습니다. 자, 어부더머리 살해한 뒤에 이미 고인이 된 친아버지 고향에 안매장한 40대 남성 경찰에 붙잡혔는데 이건 대체 무슨 일입니까? 아침부터 이런 소식이 연달아 전해드리기 참 송구한데요. 40대 남성 배 모 씨가 지난 10월 19일에 의붓어머니 70대 이모 씨를 살해한 혐의로 어젯밤에 구속이 됐습니다. 배 씨는 서울의 이 씨가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의붓어머니 이 씨가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달라고 다투다가 범행을 저질렀고 또 배 씨의 아버지의 고향인 경북 예천의 한 하천 갈대밭 주변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배 씨는 이 씨가 사별한 남편의 고향에 내려갔다가 사망한 것처럼 연출했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어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 경찰 어떻게 수사하게 된 겁니까? 이 사건이 이제 주민의 신고로 시작이 됐는데 지난 13일이죠. 사건이 있은 한 달 정도 지난 건데 이 씨의 집에서 그 개가 너무 짖으니까 확인해 달라 이런 주민의 요청이 있었다고 해요. 개소리가, 그래서 동사무소 복지 담당 공무원이 집을 확인하고 경찰에 이 씨의 실종 신고를 하면서 이 수사가 시작됐고요. 경찰이 이 씨의 통장에서 30만 원이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게 단순 실종이 아니고 살해 의심 사건 으로 이 수사를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 씨는 용의자로 지목된 후에 휴대전화를 끄고 도주를 했고 지난 17일에 경기도 수원에 있는 한 모텔에서 체포가 됐고 또 이 씨의 시신은 다음 날 발견이 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이 어제 배 씨를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을 했고 또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공 기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